이번 시간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서 열렸던 전시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와 도시들이 지금처럼 활발하게 상호작용한 것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요. 세계적으로 냉전 종식을 기점으로 글로벌리즘 가치가 확산되고 대형 국제전이 늘어나는데요. 특히 비서구권 비엔날레들이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84년 하바나부터 시작해서 87년 이스탄불, 93년 브리즈번, 95년 요하네스버그 등등인데요. 광주 비엔날레도 1995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예산이나 규모나 관객 수가 압도적이어서 세계의 주요 비엔날레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 동시대성 선취의 플랫폼으로서의 광주 비엔날레는 한국에서 세계화는 무엇인가? 또 광주 비엔날레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가 그동안의 세계 유수의 작가와 큐레이터들을 배출을 많이 했는데 전시 자체에 대해서는 동시대 관점에서의 평가가 조금 약하거나 오히려 박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는 그 세계화의 조건 위에서 동시대적인 가치를 선구적으로 실현한 플랫폼이었다고 보고, 저는 그 근거로서 2002년에 있었던 제4회 광주 비엔날레의 멈춤 전시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방문해서 재단에서 생산한 문서와 도록, 또 국내외 당시 신문과 잡지 기사를 좀 살펴봤고요. 관계자와 참여 작가 인터뷰들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연구의 중간 과정으로서 좀 중간 경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비엔날레 출범은 그 시기상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선포한 지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95년이 미술의 해로 지정이 되는데요. 95년 연초에 대통령이 광주에 직접 방문해서 담화를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서 발간한 그 종합계획 문서를 보면은 광주를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서 한국이 세계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면서 광주 비엔날레 출범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의 비전이었던 세계화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면서 광주 비엔날레 출범에 큰 힘이 실렸는데요. 네, 그 세계화를 향한 의지는 광주 비엔날레 창립 선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구촌 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서 서구화보다 세계화에 투신할 거라는 말이 저는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중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였는데요. 서구화는 지향하면서 아시아 문화의 능동성을 중시한다는 표현이 전지구적인 교류를 함의하는 세계화에 대한 95년 당시 한국에서의 어떤 이해도의 현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1회 광주 비엔날레에서 성환경 선생님이 남미 권역의 커미셔너를 맡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라틴 아메리카 쪽에 대한 원고를 쓰셨는데, 라틴 아메리카 개념 미술이 그 당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상품을 통해서 유토피아로의 실천을 도모한다면서 이런 세계화 현상 속에서 그 양상을 이용하는 작품에 좀 긍정적인 평을 내리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전시사를 연구해온 레이첼 바이스는 89년 하바나 비엔날레를 언급하면서 연대의 허구에 기반하지 않는 제3세계주의적 문화적 명제를 어떻게 공식화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어떻게 독창적인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저는 성환경이 총감독을 맡았던 이 제4회 비엔날레가 마치 이 질문에 대해서 화답을 미리 한 것과 같은 실천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97년 제2회 광주 비엔날레 심포지엄 때도 세계화와 탈민식민주의를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편 세계를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커미셔닝하는 그 기획의 구조는 2000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02년에 제4회에 와서 총감독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1회와 2회 때 커미셔너를 맡았던 성환경이 한국의 총감독이 됩니다. 이때 공동 큐레이터라는 직위도 신설을 하는데요. 그때 추가로 후안루, 찰스 애셔, 민영순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안루와 찰스 애셔는 성환경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1 멈춤을 기획을 했고,
민영순이 프로젝트 2 저기 이산의 땅을 기획을 하고요. 성황현 선생님이 프로젝트 3 집행유예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4는 정기홍 건축가가 접속이란 제목으로 맡게 됩니다. 예, 그 사진 속에 도로게 보이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4개의 프로젝트는 위계가 없이 동등한 전시로 설정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1은 선도록 성격의 멈춤과 맨 왼쪽의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시 후에 리뷰를 담은 실현으로 도록이 2권입니다. 그래서 본전시하고 특별전 구분이 없다고는 하지만 프로젝트 1은 사실상 본전시처럼 그 비엔날레 전시관 5개 중에 4개를 차지할 정도로 좀 규모가 있고 중요도가 부여된 전시였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 전 세계 대항공간 27개 팀을 참여 작가 자격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까지는 이제 세계 비엔날레를 통틀어서 처음 하는 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1에 조금 방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1에 참여한 그 성환경, 후안루, 찰스 애셔는 전시 공간 구성에서도 그 전 세계 대항 공간이 만나는 도시 마을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그 사전의 준비 과정에서 공개한 공간 드로잉인데요. 어떤 공동체 형태에 대한 은유라는 개념에서 위에서부터 도시, 교회, 촌락, 자연의 컨셉으로 그 전시장을 좀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자들의 이제 도록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을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요. 특히 이제 아랫줄의 그 원고 중에서 기획자들이 비엔날레는 전지구적인 현상으로는 아직 연륜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못했다. 과거의 광주 비엔날레는 19세기 베니스에서 유래한 유럽 모델을 재생산한 것에 불과했다. 우리는 비엔날레에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할 것이며 창조는 동양에서부터 서양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성환경은 그 멈춤이 적극적인 반성과 새로운 모색의 태도를 요청하는 단어라면서 그 현재 비엔날레 제도에 대한 어떤 성찰적인 반성을 제안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의 방법으로서 중국 출신 후안루 또 영국 출신 찰스 애셔가 리서치 트립에서 찾게 된 아시아와 유럽의 대항공간과 작가그룹 27곳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대항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도록에 실린 표현이지만 아티스트 런스페이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참여 공간 중에 공간이 없는 작가그룹도 있어서 좀 콜렉티브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2022년 그 카스텔 도큐멘타 감독으로 또 이제 일했었던 작가 그룹 루앙루파가 당시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된 신생 그룹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때 작품으로 그 유네스코 문화예술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작품이 이제 빈 테이블 위에서 다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잡담을 나누고 그 이제 먹고 난 쓰레기를 그대로 놔둬서 썩어가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2002년에 이렇게 많은 콜렉티브들이 한국에 모여서 그 광주 비엔날레라는 곳에 모여서 만남을 가지는 것 자체에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광주 비엔날레 사회의 프로젝트 2와 3과 4도 간단히 설명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2는 그 5개국 제외한인 예술가 24명을 초청한 전시로 진행이 되었고요. 민영순 큐레이터의 기획으로 되었고 프로젝트 3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상무대에 설치됐던 군 영창을 모델로 삼아서 그걸 복원한 공간 위에 한국 작가 4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4는 그 2000년에 폐선된 그 남광주역 폐선부지에서 열린 전시고요. 22명이 참여를 했고 폐선부지의 미래를 제안하는 건축 모형 등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사진 당시 기사의 사진인데요.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 프로젝트 4 폐선부지에서 이제 선보였던 정현 작가의 침묵 작품이고요. 그 옆에가 프로젝트 1 그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렸던 현수막 린 레벤스타인이라는 작가의 작업. 그 아래가 주제 화환이 이제 당시 빈라덴 2001년 그 9.11 이후에 그 상황을 풍자하는 작업으로 이 작가도 유네스코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앨런 그린 드락셀, 이제 아래에 구덩이가 있는데 그게 그 조덕현 작가의 죄송합니다. 그
네, 정덕현 작가의 개죽음인데 5.18 자유공원에 설치가 됐습니다. 왼쪽은 배영환의 유행가 프로젝트고 영창을 재현한 건물 안에서 그 광주의 당시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과 유행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록을 보면은 관객 반응이 굉장히 생생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 에코 프라우터라는 그 인도네시아 작가 그룹의 정자 작업인데요. 예, 우리나라의 정자 같은 분위기가 풍겨서 처음엔 작품인지 모르고 아이들하고 올라가서 놀았는데 사실 이게 그 작품이라는 거에 놀랐다. 그래서 관객들한테 쉬어가라고 하는 어떤 뜻으로 작품을 제작해서 편안함을 주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영국 출신 프로토 아카데미의 그 부스와 러시아의 AES 그룹의 그 천막 작업을 두고 말씀한 이제 참여 관객이 소위 뮤지엄 피스라는 과장된 시선이 없는 참에 나는 평생 처음 공동체라는 것을 미술관에서 느껴보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가. 프로토 아카데미가 만든 정자에서 태극 방석에 앉아 혹은 AS 그룹이 만든 천막 속에서 무엇보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26개 대안 공간들의 시장바닥 같은 미로 공간 속에서 처음으로 세계인의 숨결을 느껴보았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멈출 것을 요구하는 이번 전시는 지구 공동체적인 인식이 미술 안에 담겨있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거니와 미술이 가진 인식이 미술이 가진 아우라가 철제나 옷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참여 작가기도 했던 그 관객 최진욱 작가가 이제 말했고요. 이후에 그리고 제가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서 그 정책기획 실장을 역임하셨고 그 2002년 당시에도 이제 재직을 하고 있었던 분에게 좀 평가를 요청을 해봤는데 이분께서도 이제 본전시와 특별전을 없애고 당시 굉장히 관적인 행사로 됐었던 부대 공연을 털어낸 점 이런 점들이 좀 획기적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관객 수나 예산이 점점 감소돼가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대안이기도 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성환경 그 큐레이터의 선구안으로 공동 큐레이터를 선임을 하고 콜렉티브를 초청하는 실험의 되게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또 외신을 보면은 그 대안 그룹을 처음으로 초청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는 그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광주만큼의 중요성을 갖는 비엔날레가 오늘의 국제예술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 현상이 돼버린 대안그룹을 과감히 해명해 보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 그래서 그래서 작가들이 만든 날것의 신선한 공간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 비엔날레 역사에서도 처음 있었던 일이고 또 특기할 만한 점은 작가들이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스스로 조직하고 자기들의 지속 가능성을 공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좀 자급자족으로 운영하는 일들이 전 세계 그 당시에 각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비엔날레가 만남의 장소가 돼서 전 세계 각 지역의 콜렉티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활동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알게 되고 서로 배우는 것, 그리고 또 자기들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은 세계화가 확산시킨 글로벌 자본주의의 질서가 가져다주는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고 대안적인 질서를 만든다는 점에서 동시대적인 가치를 획득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는 그 공동체와 미술이라는 이름의 포럼 A 그 참여 작가가 조직한 일주일짜리 워크숍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 대안 공간들 14개가 같이 모여서 그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자기들이 속한 지역의 현실을 얘기하고 또 세계화 자체, 뭐 자기 공간의 정체성 이런 얘기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남 프로젝트로 참여했던 이키바이 쿠르르 조지은 작가에게 제가 최근에 소감을 질문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한국 작가들이 당시의 세계화에 대해서 약간 오해라든지 어떤 일면적인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화를 내니까 폴란드 작가들이 또 다시 화를 내면서 그 대기업 대우가 와서 폴란드에 한 일이 있는데 우리 그 한국이 피해자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느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한국이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어떤 그 대상 그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구조 안에 좀 층위가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도 연루가 돼 있다는 거를 작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실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비엔날레에서의 그 만남을 통해서 풍성하게 그 현실에 대한 다른 해석과 실천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증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세계화 흐름을 상대적으로 일찍 체감한 유럽 출신 컬렉티브들은 좀 한국 작가들이 보여준 현실주의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작업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은 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에 대해서 좀 되묻기도 하는 것을 기록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콜렉티브들이 고민의 단계는 다를지라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점을 짚어내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프로토 아카데미 멤버의 셰퍼스타이너의 말을 보면 프로토 아카데미의 해체적 비판, 슈퍼플렉스의 민주적 발의, 지역적 문맥, 비전시적 행위에 관한 관심, 플라잉시티 성남 프로젝트 포럼회의의 도시주의에 대한 질문들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질문들이다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콜렉티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식의 어떤 연결 지점을 짚어주는 어떤 그런 명확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2002년 광주 비엔날레 프로젝트 1 멈춤이 세계화에 대한 어떤 좀 성구적인 접근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세계화의 산물인 이동의 자유를 활용해서 서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서 배우는 어떤 교육의 성격을 갖춘 프로젝트들이 이후에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좀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은 그 2002년 같은 해 카셀에서 열렸던 제11회 도큐멘타의 그 플랫폼이라는 프로젝트하고도 일정 부분 공통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감독이었던 오쿠이 애니저가 2008년에 광주 비엔날레 이제 감독이 되어서 또 교육적 요소를 담은 프로그램 글로벌 인스티튜트를 이끌게 됩니다. 이것도 2주 동안에 서울의 한예종과 광주의 전남대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러 그 세계적인 작가와 뭐 건축가, 사회학자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참여한 그 임시적인 학교였는데요. 이 강의 영상을 제가 봤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미술의 맥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19세기의 베니스 비엔날레가 어떤 그 수용하고 전파하려고 했던 국제주의에서 55년 이후에 그 카셀 도큐멘타가 그 글로벌리즘의 전환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광주 비엔날레의 역할은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에서 이 당시에도 좀 비엔날레가 추구해야 하는 글로벌 지식 생산의 의미를 좀 실천적으로 실험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이후에도 광주 비엔날레 큐레이터 코스라는 행사를 이어가면서 이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제12회 광주 비엔날레에서 그 기획자 중 한 분이었던 데이비드 테 큐레이터를 도와서 그 아카이브 라운지 프로그램이라는 좀 실험적인 전시와 토크와 공연이 결합된 교육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엔날레 초기 역사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그 2002년에 참여했던 루앙루파를 다시 초대를 했는데 이분들이 루앙루파 이름을 떼고 구스쿨이라는 새로운 그 파생된 콜렉티브의 이름으로 참여를 해서 콜렉티브라는 학교다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광주의 콜렉티브들하고 만나서 비공개 워크숍도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2002년 광주 비엔날레가 그때 첫 해외 전시 축청이었는데 상까지 받으면서 광주 루앙루파 활동이 세계화됐다. 그리고 이제 루앙루파가 아닌 구스쿨이라는 그 또 다른 파생된 콜렉티브 형태로 돼서 정체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감사하다 뭐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가 그 4회 때 전시를 플랫폼 삼아서 세계화의 양상 자체를 이제 직접적인 만남으로 실험을 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7회나 12회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다듬어진 교육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계화라는 조건 위에서 우리가 비엔날레 플랫폼을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창안하는, 다시 말해서 동시대적인 가치를 좀 추구하는 것이 광주 비엔날레 역할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이 역할은 계속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개최된 한국현대미술전과 기획자들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한국현대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전시를 지금 이번 발표에서 그냥 한국현대미술전으로 약칭을 하겠는데요. 이런 전시는 1950년대부터 개최가 됐지만 개최 횟수가 급증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보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 지역에서 개최된 전시 비중이 높아지게 된 시점은 1990년대입니다. 이 시기에 아무래도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즘 현상이 확산되고 문민정부, 이제 국내에서는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맞물리면서 미술 분야의 국제 교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논의에서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개최된 또 특히 서구에서 개최된 한국 현대미술전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전시의 기획 주체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시라는 것이 기획조차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대상을 선정해서 배열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를 선정할 건지 어떤 작품을 고를 것인지 이게 단순하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기획 의도라는 게 결국에는 기획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술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당대 미술계에서 그 기획자가 속해 있는 뭐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이 서구에서 개최된 한국 현대미술전들은 이제 당대에 이런 전시를 기획할 수 있었던 기획 주체가 누구인지 또 이분들이 어떠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한국 현대미술이 어떻게 또 다르게 정의되고 선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1세대 큐레이터들은 이 자연주의와 동양적 전통이라는 주제를 이런 한국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전시에 가장 주제로 많이 다루었고요. 그리고 2세대 큐레이터들은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주제로 이 각각 한국 현대미술을 정의하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1세대 큐레이터들은 주로 자연주의와 동양적 전통, 그러니까 자연이나 전통이라는 것을 한국 현대미술의 가장 핵심으로 삼았던 분들인데 오광수, 유준상, 이경성, 이일 같은 뭐 비평가 큐레이터 분들입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실장이나 관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분들의 전시, 1세대 큐레이터들의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해외에서 열린 한국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전시에서 제일 많이 뽑히는 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992년에 국립현대미술관과 영국의 테이트 리버풀 갤러리가 함께 기획했던 자연과 함께라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의 참여 작가는 김창렬, 박서보, 윤영근, 이강소, 이효한, 정창섭 등인데요. 소위 단색화 작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이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두 분 관장님의 글도 포함이 됐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비평, 그러니까 도록에 수록된 이 비평은 당시에 이일 비평가가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비평의 핵심은 자연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동양적 세계관이 한국성의 핵심이고 또 이 전시에 나온 단색화 같은 작품들이 바로 이런 한국성을 계승한 한국의 현대미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한국 현대미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자연과 전통이라는 키워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일 비평가는 3년 후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개관할 때 기획자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참여 작가는 곽훈, 김임겸, 전수천, 윤영근이었습니다. 윤영근은 자연과 함께도 이제 출품이 되었던 작가인데요.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곽훈 작가의 퍼포먼스 장면을 보시면은 옹기, 그러니까 흙으로 빚은 이제 그릇, 이게 전통을 상징하는 거고 비구니 스님들을 모시고 와서 이제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뭐 전통이라는 요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시가 개최됐던 게 1990년대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국을 90년대 한국을 이렇게 해외 관객에게 이제 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것일까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현대미술전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여러 핵심적인 전시들이 있지만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전시를 좀 골라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전시 제목을 봐도 이 자연이나 전통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95년에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한국현대미술 15인전 호랑이의 꼬리는 그 앞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개관하면서 그
개관전하고 같이 그 옆에 다른 전시 공간에서 열렸던 것이라서 이탈리아 베니스를 찾은 그 당시 해외 관객들이 한국 현대미술을 어떠한 것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약간 자연 전통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강조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목에 이제 호랑이를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98년에 독일의 베를린과 아인을 순회했던 그 전시 같은 경우에 호랑이 해라는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호랑이 자체가 이제 20세기 초부터 한반도 지형을 표상하는, 그래서 일종의 전통, 역사,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을 모두 아우르는 기표이고, 이게 결국에는 88년 올림픽의 호도리로까지 계승이 되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도 계속 한국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목에서 아예 호랑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003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4개의 노래도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자연 전통과 같은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 나오는 4개의 노래는 정종미 작가의 어부사시사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따온 것인데, 이 정종미 작가의 작품은 이 윤선도의 시 어부사시사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윤선도의 시는 자연과 못하면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전통적 삶과 세계관을 반영한 시인데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요소를 여전히 이제 2000년도에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황인기의 방금강전도 같은 작품이 이제 이런 전시에 출품된 대표적인 작품인데, 누가 봐도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회화를 재해석한 현대적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여전히 이제 자연 전통 이런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서구에서 개최된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현대미술전을 좀 살펴보면은 참여 작가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2번 이상, 거의 4번까지 참여한 작가들이 있는데, 이 중복 참여 작가가 거의 17명 정도 되고, 백남준을 제외하면 거의 단색과 작가의 비중이 높습니다. 중견 작가는 신세대 작가 중에서도 누가 봐도 전통적 요소 또는 자연적 요소라는 것을 드러내는 작가들을 선발하는 이제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2세대 큐레이터들은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주제로 한 한국현대미술전을 이제 주로 개최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김선정, 백지숙, 이영철 같은 큐레이터들이 2세대를 대표하는 큐레이터입니다. 또 한국현대미술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를 뽑으라고 할 때 반드시 뽑히는 전시가 93년도 뉴욕 퀸즈미술관에서 개최된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의 한국미술이라는 전시인데요. 이 전시는 서로문화연구회라는 그 작가 박이소가 주축이 돼서 미국에서 결성된 이제 단체인데, 이 단체가 퀸즈 미술관을 제안하면서 개최됩니다. 또 기획은 이영철, 박혜정 퀸즈 미술관 큐레이터 제인 파버가 함께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영철은 이 서로문화연구회와 공조체제에 있었던 미술비평연구회 미비연의 회장이었습니다. 이 미비연은 백지숙, 엄영, 박창경 등 좀 민중미술 진영의 젊은 비평가들이 결성을 했는데, 이 작가들이 그러니까 모더니즘 진영 비평가들하고 90년대 초에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이라는 걸 벌이면서 한국 미술계를 주도하는 젊은 비평가 집단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술계라는 게 늘 입장이 서로 다른 뭐 작가군, 비평가군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뚜렷하게 조금 양분되어 있었던 게 90년대의 현실이고, 또 이걸 표면적으로 굉장히 논쟁을 통해서 뜨겁게 표출해낸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인데, 그러면서 한국의 민중미술 모더니즘 진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당시 한국 미술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시 도록을 살펴보면은 이영철 큐레이터의 글에서 이 단색화로 대변되는 모더니즘 미술을 극복하고 대항해야 될 반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술이 자연주의 미학에 기반한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이 자연이나 전통을 여전히 한국성으로 강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리엔탈리즘적이라고 보면서 이런 걸 한국 현대미술의 정체성으로 고착화했다는 걸 굉장히 비판합니다. 근데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태평양을 건너서는 93년도에 미국 관객에게 한국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90년대 초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한국도 모르고, 근데 거기에 또 한국 미술은 당연히 모를 텐데, 이제 그런 관객들에게 한국 미술을 소개할 때, 물론 이제 한국의 어떤 중요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뭐 미술을 소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비평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 이제 뚜렷하게 반영된 케이스고, 도록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당시의 한국 미술계의 분위기를 뭐 모더니즘과 민중미술 진영의 대립구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약간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이 당시에 2000년대에 들어서 이 한국현대미술전을 가장 많이 기획했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큐레이터는 미비언 출신의 백지숙 큐레이터였고 인사미술공간 디렉터, 아르코미술관 관장 등을 역임한 분인데 2003년도 네덜란드 사계미술관 순회했던 페이싱 코리아, 2005년도 독일에서 열린 비전의 전쟁, 2007년에 뉴질랜드에서 열린 액티베이팅 코리아는 대부분 다 이런 전시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참여 작가들은 대부분 이제 민중미술이나 포스트 민중미술 계열의 작가들입니다. 네, 여기도 페이싱 코리아전의 도록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한국에서 모더니즘의 후예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을 수입해서 이제 민중미술에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민중미술의 후예들은 또 굉장히 지적인 후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 아트와 신세대 담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역시나 이게 한국 현대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전시에서 그 뚜렷하게 양분된 당대의 미술계의 어떤 구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1990년대, 2000년대에 서구 지역에서 개최된 이 한국현대미술전은 한국 현대미술을 설명하는 전시라기보다는 당대 한국미술계의 구도, 그다음에 그 당시 그 구도 속에 뚜렷하게 놓여있던 큐레이터들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은 1990년대 초에 좀 사그라드는데 오히려 이 해외에서 열린 한국 현대미술전을 통해서 이 양분된 구도가 좀 장외전을 펼치듯이 각자의 주장을 이 해외전을 통해서 설명하고 한국 미술이란 이런 것이다를 각자 입장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이라는 걸 소위 이제 근대부터 현대까지 쭉 설명적으로 보여주거나 소위 대표작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전시만이 꼭 한국 현대 미술을 소개하는 방법은 아니기는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이 당시의 어떤 한국 현대 미술전의 특수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한국 현대 미술전을 보면은 이 한국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획자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입장에 있었는가를 반드시 그래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이제 너무 미술계가 좀 양분된 구도가 있다 보니까 이 두 진영의 기획자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전시를 많이 기획하니까 아무래도 이 한국 현대미술전 색깔이 좀 비슷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다양한 기획자군, 그러니까 한국 현대미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관점을 가진 기획자들이 조금 더 이런 전시들을 많이 기획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제1회 광주 비엔날레 이제 경계를 넘어 특별전으로 진행됐던 정보 예술을 90년대 세계화의 문맥과 더불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세계화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또 91년 소련 연방 해체 이후에 와해된 냉전 이념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질서화했습니다. 세계화를 추동한 동력으로는 자본의 어떤 전 세계적인 이동과 교환, 이주와 포스트 콜로니얼한 상황 등을 들 수 있겠지만 90년대 초에 이루어진 인터넷의 상용화 그리고 컴퓨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의 아주 급속한 발전이야말로 전 세계를 상호 연결하는 글로벌 시대를 가능하게 만든 실천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상호 연결, 네트워크, 탈경계 혼정성을 기반으로 생성된 세계화의 지각은 90년대 동시대 미술계의 지형도를 바꾸어 넣었고 이는 정보예술 전시 기획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95년 그 광주 비엔날레 주제가 이제 세계화 이슈에 맞는 경계를 넘어서였고 정보예술 전시 역시 이 전시와 공명하듯이 당시에 아주 최신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관객과 작품, 관객과 관객, 국가와 국가, 서구와 비서구의 경계를 넘어선 전 지구적 차원의 소통을 대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차원, 즉 쌍방향 소통, 인터액티비티와 상호 연결성을 전시의 참여적, 실천적 개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본 발표는 정보예술을 세계화의 논의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국적 큐레이터 체제와 전 세계 주요 비디오 아티스트들의 소개인데요. 지금 이제 전시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제 입구에 지금 백남준의 전자수정이라는 작품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
정보예술 전시가 아니라 광주 비엔날레에 전시된 백남준의 고인돌, 당시 국민회의 총재였던 이제 김대중과 이제 이호 여사가 전시를 보고 있고요. 이 전시는 이제 그 다국적 큐레이터 중에서도 신시아 굿맨과 그 백남준이 이제 전시 디렉터로 참여했고 김홍희 선생님이 이제 큐레이터로 참여했습니다. 총 3개의 전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3부로 첫 번째가 이제 인터액티브 아트와 대화형 기구 제작, 이제 신시아 굿맨과 백남준의 기획으로 전시관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제 전시였고요. 참여 작가들은 이제 당시 굉장히 그 첨단 기술을 사용했던 95년 당시 아주 젊은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홍희 기획의 그 아시아의 비디오 예술과 멀티미디어인데 이 전시는 광주 시립미술관의 한 부분에서 전시가 됐었고 이 전시는 또 하나로 아시아의 비디오 예술, 설치 예술과 한국의 CD롬이라는 주제로 이제 구분되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시계고 고보다가 주요 작가로 참여를 했고요. 3부가 이제 전 세계의 비디오인데 이게 또 김홍희 기획의 아시아의 비디오와 또 여러 다국적 큐레이터들이 참여한 인터내셔널 비디오로 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기획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그 뽕피드 센터의 비디오 큐레이터였던 크리스틴 바니슈, 그다음에 그 프라하 미술 아카데미의 비디오 담당 큐레이터 그 교수였던 마이클 빌라키를 비롯해서 히트니 미술관의 또 비디오 큐레이터인 존 하나르트, 그다음에 그 독일의 쿤스트 할레의 관장이었던 이제 볼프 헤르조겐 라트, 모마의 비디오 담당 큐레이터는 바바라 런던, 슈린 네샷, 그다음에 일본의 그 이미지 포럼 페스티벌의 디렉터였던 카츠에 토미야마, 그다음에 EAI의 디렉터였던 스티브 바티엘로 등의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비디오 전문 큐레이터들이 대거 참여한 그런 그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조한 조나스, 게리 힐, 피터 캠퍼스, 빌 비올라, 브루스 나우만, 우디 바슈카 이런 아주 비디오 거장들의 작업들도 이 전시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15개국의 그 이제 작가들의 총 94명의 작가들의 99점이 이제 2개 광주 시립미술관과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가 됐는데요. 이 전시는 국제 큐레이터들의 지명도와 또 참여 작가들의 구성만으로 보면 2000년대 미디어시티 서울 이전에 개최된 한국의 가장 대규모의 미디어 아트 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전문 어떤 큐레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한국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어떤 당시 비디오 거장들과 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젊은 비디오 작가들, 주로 서구 작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서구의 또 아시아 작가들의 100여 명에 달하는 작가들이었는데 이 작가들의 수는 당시 95년 광주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 수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대규모 비디오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동일한 자리에 소개하였다는 점은 이 전시를 세계화 자작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첫 번째 또 출발점입니다. 근데 3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또 TV로 전시가 됐습니다. 전시 도면이고요. 그 광주 비엔날 전시관과 또 시립미술관의 위쪽에 보이는 대부분이 1부였고 왼쪽에 보이는 이제 가 김홍희 선생님이 기획한 2부 그리고 중간에 굉장히 작은 포션이 전 세계 비디오 작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부에 전시된 그 정보 예술을 보면 이제 글로벌 상호 소통이라는 어떤 유토피아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또 꿈꿨던 그런 전시이기도 합니다. 정보 예술에 선보인 작품들의 기반이 된 정보 기술은 초기 비디오 아트들이 가졌던 제도 비판적이거나 반예술적인 문맥 그리고 대안적 미디어로서의 저항성 대신에 이 전시가 수차례 강조하고 있었던 인터액티비티와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 접속과 공유의 도구로 이해되었습니다. 해서 이 전시에서 정보 기술을 활용한 다수의 작품들은 동양과 서양, 현재와 과거를 연결시키고 국가, 지역, 인종, 성별,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소통하여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통로로서 이해되었습니다. 이제 일부에 전시된 인터넷 아트의 대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더글라스 데이비스의 세계 최초의 공동 문장을 한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작가 본인과 또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작가가 그 대서양을 넘어서 사랑의 어떤 이야기를 라이브로 주고받는 그런
작품에서 출발을 해서 당시에 95년에 5만 명이 넘는 그런 이제 사용자들의 문장과 또 실시간으로 천여 명의 어떤 관객들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공동의 문장을 만드는, 그래서 그 무한한 형태의 삶의 문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인터액티비티 작업이었습니다. 또 다른 작업은 리크루센의 가족 초상화인데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상 존재들과 이제 만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가상 현실 속에 또 다른 어떤 공동체 그리고 연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걸 상상하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그 벤자민 브리트는 이제 가상현실의 전문가인데, 이제 이분은 그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 라스코를 설치를 했는데, 이제 실제 라스코에 가서 3D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하면서 관객들이 이제 이 공간에 들어가서 특정 이미지에 집중하면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라스코 동굴 벽화의 고대 동물들이 움직이는 영상을 이제 신체적으로 이렇게 관람하게 되고, 그래서 그 초기 가상현실 기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VR의 초기 기술을 통해서 선사시대의 어떤 신화적 시간과 또 현재의 시간을 서로 접속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일부에는 그 미디어 아티스트면서 또 동시에 컴퓨터학자나 우주물리학자, 나사와 MIT 연구원 등의 어떤 이중 아이덴티티를 가진 그런 작가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예술 전시가 당시에 그런 첨단 기술을 사용한 인터액티브 아트에 주목했다고 하지만, 또 신시아 군맨과 백남준이 서문에도 밝히고 있듯이 이 전시에서의 정보 기술은 정치, 사회, 문화, 생태적 의미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해되었습니다. 김홍희는 이에 대해서 백남준이 기계와 기술의 인간화를 통해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복구하고 그에 대한 전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예. 그 예로서 그 피터 다고스티노는 고양이 요람으로 널리 알려진 고대의 끝 모양의 예술을 바탕으로 인터넷 시대의 지식 전달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작품 스트링 사이클을 선보이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터페이스의 특수한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작가들 참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아프리카 민요, 미대륙의 원주민의 창색이라던가 호모의 서사시, 또 말라리엠의 시각시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문화의 전통 서사들을 엮어가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정보예술 일부의 작품들이 제안하는 어떤 글로벌한 상호 연결과 경계가 허물어진 문화적 융합의 세계는 한편으로는 이 전시를 문화 정책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백남준이 20년 전에 일찍이 언급한 정보 초고속도로 개념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시아 구미는 그의 글 전자적 프론티어 가상현실, 비디오 가상현실까지 해서 백남준이 정보예술의 정신적 지주로서 이 전시를 이끌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의 정보 초고속도로 개념을 주요하게 언급합니다. 백남준은 74년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연구를 의뢰받아서 작성한 보고서 후기 산업사회를 위한 미디어 계획 21세기까지는 고작 26년밖에 남지 않았다 해서 전자 초고속도로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합니다. 강력한 전송 범위에서 작동하는 전자통신망과 대륙 위성, 도파관, 동축 케이블, 나중에는 레이저 빔 광섬유를 통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한다고 상상해 보자 라고 한 그 전자 초고속도로 개념은 20년 후에나 상용화되었던 그런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나 인터넷을 예견케 합니다. 전자 초고속도로 개념은 이후에 80년대에 서로 다른 문화권의 예술가들을 가상 공간에서 만나게 했던 굿모닝 미스터 오웰과 또 서울과 동경과 뉴욕을 연결했던 바이바이 키플링, 그다음에 올림픽을 기념해서 기획된 손에 손잡고 등 위성 3부작으로 실현되었고, 이후에 90년대 들어서는 유럽과 아시아, 동과 서를 잇는 문화 유목주의를 제안한 93년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 전자 초고속도로 베니스에서 울란바토르까지, 그리고 95년 정보예술 전시의 기획, 그리고 그때 출품했던 전자 수송 마차, 그리고 95년에 또 멀티미디어 작품 전자 초고속도로 미대륙, 알래스카, 하와이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백남준이 전자 초고속도로를 통해서 서구와 아시아를 위계 없이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서로 다른 어떤 문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꿨듯이, 정보예술은 정보기술로 서로 다른 시공간의 사람들을 접속시키고 이질성의 문화를 연결하고 중심과 주변의 위계가 없는 새로운 의미의 어떤 글로벌한 문화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예술은 한편으로는 비서구 아시아 미디어 작가들에 주목했던 그런 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탈중심화가 이루어지고 다문화주의 세계관이 또 정립되면서 그동안 부상하지 못했던 그런 비서구 미술이 부상하는 그런 세계 미술계와 공명하는 그런 현상이기도 했는데요. 일부가 어떤 기술 기반의 인터랙티비티가 강조된 작품들을 주로 전시했던 반면에 김홍희 기획의 2부는 그런 기술보다는 복합 문화주의, 디아스포라,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정체적 정치학을 이런 어떤 세계화 시대에 그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쟁점들 통해서 논의 가능한 그런 작품들을 주로 전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작가 왕준지의 이 작품인데요. 그 대중화된 어떤 중국 요리를 주례로 동양과 서구의 어떤 문화적인 충돌을 이제 얘기한 작업이었고요. 그다음에 구숑의 이 비디오 설치 작품은 그 중국에서 태어나서 또 캐나다로 이주한 어떤 디아스포라의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작업들. 그리고 97년에 그 중국과 이제 홍콩이 합병하게 되는 중국 본토와 이제 홍콩이 병합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를 다룬 앨런 파오의 어떤 작업들. 그다음에 동양의 전통 사상과 또 서양의 전위 사상을 그 어떤 유사성을 결합했던 그 일본의 가츠히로 야마구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비디오 히로바의 작가였는데요. 이런 작가의 작품. 그리고 필리핀계 미국 작가인데 어떤 민족이나 인종, 계급, 어떤 성별을 둘러싼 다중 정체성을 다룬 엔젤 벨라스코 쇼우의 이런 작업들입니다. 세계화의 논의 내에서 어떤 복수적으로 재구성된 이런 다중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업들과 더불어서 한국 작가들의 작업들도 문주 그 어떤 그 파편에 대한 신체라던가 불안정한 주체, 그러니까 홍성민과 왕지한의 홍성민의 작업은 제가 영상에서 이제 캡처를 한 작업인데요. 도로개는 맨앤 퀸의 작업이 실려 있고 실질적으로 전시에는 어떤 파편에 대한 신체성을 보여주는 창문이 열리고 닫힘을 윈도 95의 닫힘과 열림으로 그 아주 의의적으로 이제 제작을 하셨던 이 작업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예술의 어떤 역사화된 비디오 거장들과 또 떠오르는 기술 기반의 젊은 작가들 그리고 또 광주라는 지역성을 감안한 아시아 작가들을 모두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국내 최초의 대규모 미디어 아트 전시였지만 서로 다른 층의 전시 구성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굉장히 많은 그 젊은 작가 서구 중에서 온 당시에 굉장히 첨단 기술을 가졌던 핫한 그런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작가들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비디오 작가들은 그 비디오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션의 형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모니터의 형태로 그래서 그 전시 그 기사들을 보면 사운드가 섞여서 이 작가들의 작품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그 평들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서로 다른 층위의 전시 구성은 정보 예술에 대한 어떤 심도 높은 담론을 제시하는 데는 방해 요소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논의할 때 두 개의 층이 하나는 글로벌 소통과 백남준이 얘기했던 어떤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의 문화적인 융합이 하나의 층위가 있었고 그러면서 유토피아적인 어떤 공동체 공유와 접속의 도구로서 기술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층위가 한편으로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그 어떤 포스트 콜로니얼의 관점에서 그 세계화를 논의했던 문화 다원주의의 관점이 두 개의 층위가 하나의 전시에서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전시는 당시에 모마나 뽕비디오 센터에서 비디오 분과가 만들어지고 또 비디오 전문 큐레이터들이 80년대 초중반부터 컴퓨터와 예술이라는 그런 전시로 그 비디오 전시를 이제 시작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정보 예술은 90년대 초에 그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글로벌 문화의 소통 도구가 되고 또 문화적 융합의 매개가 될 수 있는지를 그 세계화의 논의가 가장 결정적인 해였던 95년, 그러니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만들어지고 또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결정적인 해에 어떤 한국에서 그런 어떤 담론들을 펼쳤다라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의 자르디니라는 공간에 세워진 이 한국관 그리고 그 한국관의 초창기에 어떤 이 한국의 동시대 미술이 세계화 속에서 소개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담론과
그 양상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1995년 문을 연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은 국가관들이 모여있는 자르디니에 자리한 29번째 국가관이자 마지막 국가관입니다. 1993년부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착수한 이 한국관 유치 계획은 단 2년 만에 다른 경쟁국들을 다 제치고 자르디니의 마지막 부지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이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에 한스 아케와 함께 참여한 백남준의 어떤 적극적인 주선, 그리고 당시 김영삼 정부가 모토로 내건 이 세계화 그리고 개방화 정책, 이것이 이 한 곳으로 수렴되어서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1995년은 한국미술전시사에서 세계화라는 국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내에서는 최초의 국제적 규모의 비엔날레인 광주 비엔날레가 출범한 해이고, 해외에서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매회 안정적으로 한국 작가를 선보일 수 있는 공간적 조건 확보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국제적인 동시대 미술을 국내에 불러들이는 제도라고 한다면, 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은 국외의 미술계에 한국의 동시대 미술을 불러내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전시는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한국의 동시대 미술이 어떻게 인식되고 규정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동시대 미술은 국제적인 미술계에서 어떤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동시에 그 보편성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한국 미술의 특수성이란 또 무엇이겠는가? 이런 보편성과 특수성, 또는 세계 미술과 한국 미술, 이 둘 간의 이런 변증법 속에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는 매회마다 이 모순을 적절하게 종합하려는 시도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세계화 시대의 한국 동시대 미술이라는 표상을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의 궤적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첫 한국관 전시가 열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그러니까 초창기 이 10년간 선보인 6번의 전시에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기가 한국관의 설립 직후 이 글로벌과 로컬의 이분법 속에서 한국 동시대 미술의 성격을 스스로 규정하기 위한 이 초석을 놓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6차례의 전시가 제시한 이 한국 미술의 동시대성이 변모해가는 그 양상을 살펴보면 그 이후의 한국관 전시들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밑그림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가 이 세계화 담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촉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배명지 선생님 말씀 주셨듯이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이러면서 이 급속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이 특히 미술계에서 이 세계화라는 담론이 2007년 그리고 2008년에 금융 위기를 계기로 조금씩 이 사그라들어가는 시기로 접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로는 이 90년대 특히 이제 이 제3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국제적인 그 비엔날레들이 설립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 넘어오면서 그 비엔날레에 대한 어떤 열풍이 점차 이제 사그라들어가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섹션과 관련해서는 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시기를 잡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그러니까 적게는 2명부터 많게는 15명까지 이 복수의 작가들이 참여했던 전시였습니다. 반면에 이 2007년부터 4번 연속은 계속 한 명 혹은 한 팀
참여 작가를 선정한 전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한 명 또는 한 팀의 이런 개인전 형식의 전시보다는 단체전 형식의 전시가 이 세계화와 한국 동시대 미술이라는 거시적인 문제 의식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리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이유로 저는 95년부터 2005년까지의 6차례의 전시를 주제 소재로 삼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1995년에 한국관이 자르디니 내에 설립을 했지만 사실은 이 한국관 전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묻는다면 이 자르디니 한국관보다 앞선 그 전사 혹은 선사가 존재했음을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국가관 전시로 참여한 것은 사실은 1986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국가관을 갖지는 않았지만 임시적인 부스를 얻어서 국가관 전시에 처음으로 이 베니스에 참여한 게 1986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매 2년마다 그러니까 1993년까지 4차례의 비엔날레에 한국관 전시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는 물리적으로 갖춰진 국가관이 없었기 때문에 본전 시장으로 사용되는 아르세날레의 임시부스 형태로 전시를 열었고요. 이때 전시의 주관은 한국미술협회가 맡았고 1986년 커미셔너를 맡은 그 분은 미술평론가 겸 기획자인 이일이었습니다. 전유수 선생님 발표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그 이일 평론가가 역시 1986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서도 커미셔너를 맡았고요. 근데 이 이일 선생님을 제외한다면 그 한국관 지어지기 이전에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모든 커미셔너와 참여 작가가 모두 작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서보라든가 하종현 이런 꽤나 이제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는 이 작가분들이 커미셔너도 맡고 참여 작가도 맡는 그런 식의 전시가 4차례 이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1995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6차례의 전시를 각각 2전시씩 묶어서 이 가설을 세워 보았는데요. 첫 번째 시기가 그러니까 95년, 97년 전시. 이때는 이 세계화 시대의 이 한국 동시대 미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미식의 어떤 전통을 내세우는 그런 경향성이 보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95년 이 자르디니 국가관의 이제 첫 번째 전시인 거죠. 이 첫 번째 전시는 그 이전까지는 한국미술협회가 주도한 이 구체제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지금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1986년 국가관의 커미셔너를 맡았던 이일이 미술평론가 이일이 이번에도 커미셔너로 또 이름을 올렸고요. 참여 작가 4인, 그러니까 곽훈, 김인겸, 윤영근, 전수천의 연령대도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 중 곽훈, 김인겸, 전수천이 설치 작업을 출품했고 윤영근만 회화 작가로 참여해서 이 회화가 강세를 보였던 구체제의 전시에서 이 여타의 매체가 중심을 이루는 구도로 무게 중심이 이동함을 알렸습니다. 이 일은 이 전시에 대한 기고문에서 이 세계화 담론과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미술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제적 규모의 해외 미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이 세계화가 한국 미술이 국제 미술로 발돋움하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상호 교류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언급을 이 세계화랑 관련해서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전유선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뭐 자연과 함께 같은 그런 전시의 연장선상에서 단지 이제 이 베니스라는 곳에 전시를 열기 위해서 설치 형태의 작가들의 비중을 좀 높인 그런 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97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국관 전시의 커미셔너는 이 오광수가 맡았고요. 그러니까 오광수 선생님도 역시 이제 미술 평론가이자
전시 기획자이셨던 분이고 참여 작가는 강익중과 이영우, 이인이었습니다. 이 강익중은 대개 화가로 분류되었지만 수많은 작은 목판 부조로 이루어진 그의 출품작,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출품작은 그냥 단순히 회화라고 말하기보다는 회화 설치 작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조각가 이영우는 철조망, 테라코타, 나무를 이용해서 기하학적인 형태들로 이루어진 조각을 내놓았는데요.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유학한 이 작가들이었고 30, 40대의 비교적 젊은 작가들이었습니다. 오광수가 이들을 내세운 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두 작가가 모두 보편적인 미식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미식의 편린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익중의 이런 작품과 관련해서 뭐 한국의 부적이라든가 뭐 민화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전통과의 이제 연관성을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죠. 이 세계화 시대에 내세울 한국의 특수성을 이 고유한 전통의 미식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두 차례의 전시에서는 점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1999년 한국관 전시는 미술사학자 송미숙이 커미셔너를 맡았고 이불과 노상균이 작가로 참여한 전시였습니다. 두 작가 역시 각각 30대 중반과 4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작가들이었고요. 노상균이 레진과 시퀸으로 만든 부처상, 이 불상은 여전히 이 오리엔탈리즘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전통적인 미식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한국과 참여 작가 중 첫 여성 작가인 이불이 출품한 노래방 설치 작업, 지금 보시는 이 양편에 있는 설치 작업인데요. 그 전통적인 미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불의 작업은 한국의 전통적인 특수성이 아니라 동시대적인 특수성, 그러니까 한국 사회 동시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떤 한국 작가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이 지역성으로 내세운 겁니다. 커미셔너 송미숙은 이들의 작품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관통하는 국제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한국 현대의 삶과 미술을 지배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구촌의 편재해 있는 가치 체계의 양극성의 모순과 진실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즉, 이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을 전통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현대적인 삶의 모습에서 찾은 겁니다. 그 다음 해외에 열렸던 전시, 2001년 한국관 전시 커미셔너는 이제부터는 이제 전문 큐레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그 PKM 갤러리의 개관을 앞두고 있었던 박형미 선임이 맡았고요. 그리고 이 출품 참여 작가는 마이클 주와 서도호 이렇게 두 명이었습니다. 마이클 주는 그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래서 한국관 전시에 참여한 첫 번째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이 박경미 커미셔너는 이들의 출품작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작품 세계를 물론 언급을 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이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인식은 어떤 고정된 것이기보다는 노마디즘적이고 다문화적인 것임을 강조를 합니다. 예컨대 이 서도의 설치 작업이 내보이는 한국 문화의 지역성은 과거의 전통을 직접 참조하기보다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군번표 같은 걸 통해서 표현되는 이 군대 문화 같은 이런 현대적인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행을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2003년과 2005년의 전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의 어떤 변천 과정은 세계화 속의 한국 동시대 미술이 전통에 대한 의식적인 제시에서 점차 이제 벗어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이 가설입니다. 2003년 전시 커미셔너 김홍희는 아예 전통이나 지역 정체성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서 차이들의 풍경을 내세움으로써 근원적이고 고정적인 특수성이 아니라 상대적인 장소성, 그러니까 사이트 스페시피시티, 이런 장소 특정성을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인용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동양적인 것, 전통적인 것보다는 한국관의 사이트 특정성으로부터 한국관의 정체성을 구축한다는 의도
를 가지고 있음을 밝힙니다. 한국 미술의 특수성을 이런 국제적인 맥락 속에 바로 위치를 시킨 것이죠. 전시에 참여한 3인의 작가 박이소, 정서영, 황인기는 자르디니 안에 한국관이 지닌 공간적, 구조적, 제도적 장소성에 개입하는 작품들로 한국관의 안팎을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한국관 전시 커미셔너는 김선정 큐레이터였고요. 이례적으로 15명에 달하는 많은 작가들을 전시에 초청을 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고 다루는 매체도 다양한 다수의 작가들이 참여한 전시의 풍경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해낼 수 없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작품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이는 보편성과 특수성, 국제성과 지역성이라는 이 이분법적 문제 틀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대 한국 미술이 지금 그러니까 한국 미술의 가장 그 활발한 모습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시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계화 시대의 동시대 미술을 규정하기에는 국가나 민족이라는 단위마저도 너무나 헐렁하고 듬성듬성한 것으로 여겼던 전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화 속에 한국 미술이라는 이 문제의식에서 점점 이 전통에서부터 현대적인 지역성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국가라는 단위 자체보다 개인에 대한 강조로 이행됨을 볼 수 있는 첫 10년간의 전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2에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 조금 소화한 후에 관객석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발표자 분들 중에 김홍기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95년이 한국 미술에서의 세계화의 중요한 국면이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그 주제 2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 전시가 모두 95년을 전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미술의 해라는 그 기점에서 그 여러 가지 전시들이 열린 것이 좀 새로운 분기점으로 여겨지는데요. 발표에서 분석해 주신 베니스 한국관의 그 6개의 전시들이 추구한 보편성과 특수성 전략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의 외국에서 한국 미술을 잘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이었다면 그러한 실천이 당대나 또는 이후에 한국 미술의 현장에 뭔가 남긴 영향이라던가 효과는 무엇이었을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또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이기 때문에 그 전시가 이 국내의 동시대 미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한 그 6차례의 전시 이후에는 저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가 제가 분석한 6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면은 조금은 그 초창기 전시의 유산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발표 때도 좀 말씀드렸듯이 2007년부터 한국관에서도 이제 그냥 한 명의 참여 작가의 전시가 이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꽤나 이 징후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뭔가 이 한국적 정체성을 반드시 이 해외 미술계에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어떤 뭐 부담감 혹은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은 그 개인전이라는 형식으로
국가관을 채우는 것에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차례의 이 한국관 전시를 통해서 점점 우리의 전통을 꼭 보여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당대의 어떤 지역적 삶, 어떤 특수한 삶 그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서구나 한국이나 이 근대화 혹은 서구와 현대화 된 거는 비슷한 양상이기도 하다는 점.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에서도 이제 개인전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또 오늘날 이 한국에서 열리는 동시대 한국 미술가들의 전시는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비하면은 오히려 이 지역이냐 세계냐 뭐 특수냐 보편이냐 이런 문제의식 자체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제가 다룬 이 시기에서부터 출발된 어떤 그 과정의 시작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전유신 선생님께도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발표에서 소개해 주신 그 해외 한국 미술전이 전시를 기획한 그 기획자들이 속한 모더니즘과 현실 두 진영의 일종의 장애전이었다 짚어주셨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한국 미술을 알리는 효과에 앞서서 그 서로 다른 입장을 되게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성이라는 특징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한국 미술에 관한 전시들이 열리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분석하셨던 90년대의 한국 미술에 관한 전시는 어떤 그런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현재 지금 해외 기관과 협력해서 열리는 한국 미술에 관한 전시라든지 심지어 이제 해외 미술관이 자체적으로 한국 미술을 소장하거나 또 관련한 기획 전시들을 직접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현재 최근의 양상은 그 발표하신 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조금 바라봐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글은 한 7, 8년 전에 이미 좀 발표가 된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는 저의 입장도 좀 달랐고 분석을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이 리서치랩 연구 모임을 위해서 글을 다시 꺼내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한국 미술계를 둘러싼 맥락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기획자 군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하고 어떤 교류를 원하는 또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과 특히 이제 교류를 원하는 해외 기관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제 과거의 90년대, 2000년대에 앞서 언급했던 이 전시 사례들을 보면은 근데 특정한 어떤 큐레이터 군이 거의 이런 전시를 뭐 독점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해외 큐레이터랑 공동 기획인데 도로 글을 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한국 미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그 당시 이제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큐레이터가 보여주는 한국의 미술씬 또는 선정해주는 작가군을 중심으로 해외 큐레이터도 한국 미술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상은 공동기획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큐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해외 기관이 뭐 기획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교포 큐레이터들이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해외 기관의 큐레이터가 한국 미술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교포 큐레이터들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것도 좀 특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동 기획의 경향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얼만큼 이제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큐레이터들 또는 해외에서도 한국 현대 미술을 연구하는 이제 경향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하고는 조금 달라진 경향은 있는데 향후에 이제 다양하게 지금 최근에 열렸던 여러 전시를 통해서 지금 90년대, 2000년대와 그 이후의 경향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는 조금 더 이후에 연구 주제로 삼아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좀 흥미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배명진 선생님께 준비한 질문인데요. 그 발표를 들었을 때 동시대 미술의 전시와 큐레이터들 자체가 세계화의 산물이라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다가왔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런데 95년 세계화 문맥에서 정보기술이라는 테마가 전시 주제로 이제 채택된 배경이 좀 궁금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95년에 한국의 광주가 그 정보기술 주제의 전시를 추진하는 어떤 미술 외적인 동력이 있었던 것인지, 그 점 한국적인 동력이 있었던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88년 올림픽 이후부터 그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그래서 그 이제 한국과학진흥재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제 당시 하이테크 작가들에게 투입이 되게 됩니다. 항상 그 기술의 진보가 어떤 국가의 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최근에도 뭐 이제 뭐 이제 최신 첨단 기술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많은 돈을 투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90년대 80년대 말 올림픽 이후에 이제 그런 정부 예산들이 작가들에게 투입되는 그 하나의 배경이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91년에 이제 아트테크라는 그룹이 생기면서 프랑스에서 이제 한국으로 그때 유학을 마치고 오셨던 뭐 김재권 선생님이나 당시에 이제 컴퓨터 기술이라고 하는 좀 그 당시 하이테크 기술을 사용했던 김윤, 뭐 그 최은경, 김홍민 선생님 기획했던 2부에 이제 나오는 작가들인데요. 그 작가들이 결성한 아트테크 그룹들이 90년대 초에 이제 생겨났고, 그러니까 한국 미술계에서 비디오 아트에 대한 어떤 테크놀로지 부분에서의 저변들이 88년 이후 90년대 초에 이제 형성이 됐고, 한 그룹으로. 또 하나의 충의는 이제 백남준의 이제 그 굿모닝 미스터 오일이 84년도 이후에 이제 한국에 소개가 되면서, 그때 제가 전시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원권 선생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굉장히 그 비디오 작가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비디오라는 매체라는 어떤 매체의 그런 해방의 속성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원권이라던가 또 문주라던가 김혜민이라던가 또 육태진이라던가 또 육군병 카셀 다큐멘터에서 또 비디오 작업으로 또 한국의 어떤 또 중요한 작가로도 부상하게 된 그런 어떤 비디오 아트 씬들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굉장히 이제 많이 형성됐고, 그 사이에 그 정보 그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기술 기반 작가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어떤 그 예산의 투입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전시들이 있었어요. 아트테크 그룹에 했던 제가 이제 몇 개 전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술과 테크놀로지 전시가 91년도에 있었고, 과학 플러스 예술 전시가 92년도에 있었고, 테크노아트 자연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간과 기계라는 전시가 김홍민 선생님이 동아 갤러리에서 또 전시를 하시기도 하고, 그 박형기 세대 이후에 이제 그 비디오 아트 씬과 정말 좀 조금 더 이제 성찰적인 비디오를 통해서 뭐 실제와 가상을 실험한다거나 어떤 그런 굉장히 좀 조금 더 철학적인 그 정현 선생이 말씀하신 그런 조금 더 문화인류학적인 고고학적인 그런 어떤 비디오 작업이 한 축에 있었고, 또 한 축으로는 정말 기술 기반의 작업들이 조금 더 성찰적인 것들이 묘해지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한 축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또 인간과 어떤 기계의 관계를 조금 더 성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 백남준 네, 이론과 함께 이제 얘기했던 네, 한국의 어떤 비디오 아트 씬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형성이 되었을 그 시점에 저는 이제 95년도 정보기술이라는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어서 배명진 선생님이 저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최현 선생님의 이제 2002년도 그 광주 비엔날레 멈춤이라는 전시를 이제 흥미롭게 이제 들었는데요. 그 전시 이제 기획자분 중에 한 분의 이제 그 아까 소개하셨던 그 찰스 애셔가 그 전시의 기획 의도를 설명하시면서 인간적인 얼굴을 한 세계화 이런 이제 말씀하셨고, 또 최지도 선생님이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멈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그 멈춤이라는 전시가 2002년도라는 이제 그 해에 이제 이루어졌고 90년대에 그 백남준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계화, 좀 낙관적인 세계화와는 다른 어떤 지점의 그 세계화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류들이 시애틀 전투라는 99년도 이후에 생기면서 그 신자유주의가 촉발한 세계화를 다시 바라보자라는 그런 큰 움직임이 2000년 전후로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대한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삭제한 그런 공공성이라든가 공동체 연대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또 한국에서도 뭐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 공동체, 뭐 미술 마을 프로젝트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에도 성남 프로젝트가 프로메이가 했던 이제 그것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전시가 그런 2002년이라는 시점에서 세계화를 다시 돌아보는 또 세계화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계화의 어떤 유토피아를 잠시 멈추어 보자. 대한 세계화의 그런 관점이 있었는지 굉장히 좀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습니다. 사회 비엔날레에 참여했던 한국 작가들의 면면을 보면 그 아트 스페이스 풀, 플라잉 시티, 뭐 그 도시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작가들이 많이 참여했고 그 포럼에이라는 콜렉티브 부스 안에서 그런 그 작업들을 보여주는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의 그런 어떤 도시화 현상이 또 마찬가지로 세계화의 양상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전시에 참여를 통해서 또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서로 배운 측면이 되게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국의 미술의 현장에서 이미 그러한 실천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회에 관한 미술 또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자 공동체를 이제 찾는 미술, 그 소위 민중미술 이후의 어떤 그러한 실천들이 이미 있는 토대 안에서 이러한 전시가 이루어졌을 때 한국에서의 맥락과 또 세계화 속에서 다른 도시들에서 겪고 있는 어떤 세계화의 그 이면에 대한 반응들이 같이 화학작용을 일으킨 좋은 그 예였고, 그래서 그 대안적인 세계화라는 흐름에 한국 작가들이 응답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궁금하신 질문들을 이제 조금 받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기 그 네 번째 줄에 계신 선생님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철학과 예술 공부하고 있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한국미술과 전시사라는 또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담론을 들어볼 수 있어서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큐레이팅이라는 그런 분야가 미학이나 미술사를 포괄하는 어떤 종합적인 기술 이제 하나의 학제로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야가 조금 학제로서 정립이 된다면 큐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지위라든지 아니면 전시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다양한 자료를 좀 보존하고 또 그런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낙관적인 기대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큐레이팅이 이런 학제로서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과정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에게 질문 특정해서 하신 걸까요? 네. 그러면 답변 혹시 하고 싶으신 발표자님 계실까요? 네, 정현 선생님. 네. 참 난감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마땅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좀 머뭇거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큐레이팅을
그러니까 큐레이터나 큐레이팅을 학과로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물론 존재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일상부터 가장 고도화된 기술까지, 그리고 젠더를 뛰어넘고 대륙을 뛰어넘고 거의 뭐 아까 신유물론 얘기도 했지만 어떤 그 초자연적인 것들, 되게 트랜스한 그런 상태들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그 학문 분야를 연구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필립 바레노라고 프랑스 작가가 리움에서 전시를 했잖아요. 제가 거기 리뷰를 썼는데요. 워낙에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부터 좋아했던 작가이고, 그 작업들이 매번 같은 주제의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뭐 기후 위기나 혹은 이런 뭐 포스트 휴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제가 그 리뷰에 필립 바레노의 젊었을 때 얘기를 좀 적었어요. 이분이 프랑스 알프스 근처의 도시에서 자랐고요. 거기가 이제 미술학교가 있고, 그 미술학교 옆에 이른바 실험실이 하나 있는데, 그 실험실이 전시장이기도 하고 큐레이팅을 배우는 거기도 하고, 미술 실기와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라는 작가도 동기예요. 근데 이 둘이 모두 기획과 작업을 같이 하는, 그 작업 자체가 기획이나 큐레토리얼의 방법론이 많이 적용된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필립 바레노가 그 학생이면서 그 공장의 엔지니어였어요.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다루는 테크니션 같은 거였는데, 1985년도 비물질이라는 전시가 파리 뽕피두 센터에서 열렸을 때 이제 파리에 놀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시를 보고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미 그게 이제 뭐 1980년대 뭐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제가 한국 미술계의 경향을 보면 비전공자들이 월담을 아주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가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작가 한 명은 아주 심한 기면증을 겪는 20대 후반, 중후반의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이 과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실험 삼아서 자기의 기면증을 어떻게 이제 자기를 일종의 연구체로 삼아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디 레지던시 심사를 했는데 그분이 지원을 했고, 그분이 레지던시에 입주를 했고, 지금은 독일에서 작업도 하고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시각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술이라는 것이 뭐 도구나 매체 그리고 어떤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아주 흥미로운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큐레이팅을 학제로 만든다기보다, 제가 미디어 아트랑 이제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무빙 이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기관들이, 여기에도 이제 필름 앤 비디오가 있잖아요, 국현에. 그리고 한국 영상 아카이브가 있고, 그런 기관들이 서로 연동이 돼서 그런 영상물과 미디어 기술과 그리고 작가들의 활동이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틀의 어떤 조직이, 임시적인 조직이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예, 뭐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냥 일단 멈추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앞쪽에 계신 선생님 먼저 드신 것 같아서, 네, 안경 쓰신 여기 세 번째 열애 선생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장승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북디자인이나 시각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도록에 대한 사례를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도록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일상적인 사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미술, 어떤 우리가 좀 오래된 전시나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걸 기록한 유산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그 보여주신 사례에서는 되게 디자이너들이 어떤 작가로서 작품으로서 만든 어떤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도록이라는 것이 그 예술 작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사물로 보아야 하는지, 그 경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한국 미술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어떤 가치나 위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시각문화라는 용어에 관심이 있는 거는 사실 사전적 의미로도 시각문화 안에는 미술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저는 그 경계를 확장시키는, 소위 우리가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를 확장시키는 결정적 어떤 장면이 이 시각문화라는 용어가 이렇게 90년대에 부상했던 것으로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90년대의 전시 도록들이 이토록 실험적이고 어떤 그 기획자나 창작자들의 그 어떤 주제를 더 창의적으로 확장하려는 어떤 매체로 활용했다면 이것이 정말 이제 도록인가 작품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연구의 방향은 그것이 그래서 어떤 도록임에도 어떤 아카이브나 기록을 넘어서는 예술적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가치 평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어떻게 시각문화라는 용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가, 결국 그 부분이 저는 더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각문화 담론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진 않았지만, 서구 중심으로 진행된 시각문화 담론을 보면 바로 그런 경계를 그냥 허물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어떤 일련의 다양한 어떤 관점들이 진행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키스먹시라는 그 미술사학자가 했던 말을 제가 조금 이렇게 늘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각문화 연구라는 것이 뭐 이건 미술, 이거는 뭐 자료, 뭐 이건 포스터, 어떤 그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시각성의 어떤 하나의 구성물로서 어떤 차이들을, 또 각각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거기선 이제 authority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뭐 서로 다른 특성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틀로서 시각문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거나 정의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저기 뒤쪽에 마스크 쓰신 선생님,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모든 선생님들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전시를 어떤 범주로 생각하시는지인데요. 예를 들어 전시를 하나의 매체라 할 수 있는지, 또는 하나의 예술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정현 선생님께서는 전시를 아티팩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가능하다면 국현 학예연구사님 중에서 한 분, 그리고 이론가 선생님 중에서 한 분,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전시가 매체인지, 전시가 매체인지 또는 어떤 거라고 하셨죠? 예술 형식인지. 네, 배명재 선생님 답변하시겠어요?
글쎄 그 큐레이터마다 전시를 대하는 어떤 태도와 생각이 다 이제 다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전시가 하나의 매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시에서 작가분들의 작업과 또 그 작업을 만들기 위한 어떤 생각들과 아이디어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을 조직하고 만들면서 또 그 안에서 생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저는 그게 또 하나의 또 작품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아까 정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그 PPT에도 나왔던 그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거는 하나의 저도 이제 베니스에 가서 똑같이 재현된 그 전시를 봤는데요. 그게 하나의 또 작품들의 어떤 집합이면서도 그 전체가 커다란 하나의 또 어떤 작품이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큐레이터의 어떤 생각과 또 어떤 그 담론을 담고 있는 하나의 또 생성체, 작어가 같은 또 저희가 다시 지금 전시사를 얘기하면서 이전의 전시를 다시 리리딩을 이제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데 재해석하는 것 자체가 다시 생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처럼 작업처럼. 그래서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아트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답 관련해서 말씀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6시가 이제 다 되어서 아쉽지만 조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